네, 저출산 문제 참 심각하고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3분기 기준으로 0.7명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외신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텐데요. 출산율 부양 정책을 쏟아부었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출산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를 계속 던지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 보십니까? 사실은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이 추세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게 되면 3분기에 0.7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합계 출산율이. 근데 연말로 갈수록 좀 사람들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고려한다면 네네. 0.6대도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3분기가 0.7이니 그렇죠. 4분기에는 자칫하면 0.6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실제 우리가 생각한 예측 범위를 좀 넘어가고 있어요. 2019년부터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예.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계속 인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두 명이 이제 두 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합계 출산율이 그래야지 유지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2.0이 되거나 보통 2.1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유지가 된다고 저희가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좀 언론에서 이제 부각한 것도 있겠지만 뭐 북한도 합계 출산율 자체가 1.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8인데 우리가 좀 0.78이었다가 3분기는 0.7, 4분기는 0.6대로 지금 내려간다면 실제 이 인구 문제만 갖고 봤을 때 네네. 단기간 이걸 과연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 이게 대응을 미리 못한 것이 좀 한탄스러워요. 왜냐하면 1984년만 해도 저희가 이미 1.74였거든요. 1.74요. 예. 아까 말씀하신 2.0에서 2.1을 하회하는 숫자네요. 그때도. 그렇죠. 그럼 이런 대응 정책은 1984년부터 왔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1970년도에 4.53이었어요. 제가 이제 거의 태어날 때 시기였겠죠. 네네네. 그때는 4.53이니까 일단 줄이고 보자였는데 그러니까요. 80년대 초반부터는 다시 부양 정책을 썼어야 되지 않나. 지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종의 골든 타임을 좀 놓쳤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예. 이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이제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이제 출생아 수일 텐데 0.6이라는 숫자, 0.7이라는 숫자는 사실 나타나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국가가 된 것이 바로 이제 한국이라는 뜻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불러올 여러 가지 파장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인구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출산 대책을 그동안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는데 대체로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시행됐는데 사실 이렇게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게 지속되는 것을 보면 예. 그런 대책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이 나올 시점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제 애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서 진짜 생산 인구에 편입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굉장히 오래 않습니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하고 당장 급감하는 생산 가능 인구를 좀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여성 경제 인구인지 아니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좀 인구를 높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아니면 노령 인구를 좀 더 경제 활동에 더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이민을 고려한다든지 정말 네네.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위기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박정 교수님, 근데 애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조건이긴 해요. 요즘에 뭐 결혼도 포기하고 임신, 출산 다 포기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그 부담을 강요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들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내부의 변화 동인만으로는 합계 출산율을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제 소견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편하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도대체 어떤 환경을 제공해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않을까라는 리서치가 정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진행됐던 많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등등 네네. 그런 정책을 입안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바이어스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 설문조사라는 것을 사회적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는 명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는 소셜 디자일러비리티 리스폰스 바이어스라고 해서 사회적 응답 편향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께 예. 창업 지원해야 될까요? 환경 보호해야 될까요? 라는 설문을 물어본다면 예. 당연히 아니요라고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본인은 직접 창업을 당연히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고 네. 또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친환경 로고 안 보고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죠. 입장에서 네, 네. 나는 내 스스로 그냥 애를 갖고 싶지 않아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문에서. 그러니 내가 애를 안 갖는 이유에 대해서 외적 동의를 자꾸 찾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요. 사교육비가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걸 더 많이 지원해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레이 존에 있는 약간만 지원해주면 더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 계층들은 분명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던 2.1까지 다시 올릴 수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구 방법론을 좀 달리해서요. 우리 뭐 이 인구학 쪽에서 연구한 건 아니지만 마케팅이라든가 소비자학 이런 쪽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연구를 한 걸 보면 예. 이미 젊은 세대가 그리는 자신의 미래 가정의 모습에 아이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애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경지, 그냥 문화적인 가치 판단의 경지까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내적 동의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게 일단 확인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